원가 분석에 대한 걸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 손익계산서 분석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매출 분석,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분석.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로스 프로핏이. 몇 년 전이었나? 제가 처음에 회계사가 됐을 때 여러분들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재무제표도 들어갔었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가가 뭐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의 종류로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한 거냐면 그 회사 원가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가 정보는 되게 비밀스러운 거잖아. 더더군다나 어떤 기업이 원가 정보 공개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냐면 대기업 중에서 경쟁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타 기업의 원가 우조하는 거 되게 관심도 있고 자기는 원가 정보 공개하는 게 꺼려지죠. 근데 더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이에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가 우조가 계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남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겠어요. 대기업에서 당연히 뭐 납품가 낮추라고 프레셔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걔들은 원가를 오히려 조금은 더 넣어서 우리가 마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니즈가 많은 경우도 실제 있어요. 특히 대기업 납품 그 가격을 협상해야 되는 그 기간에 숫자가 나올 때는 대개 CEO들이 민감해지죠. 이거 잘 나가는 거로 보여주면 회계사에 바로 구매팀에서 전화 옵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기업연들 CEO지만 대기업 구매팀은 보통 차장 정도가 전화 오겠죠. 전화 와서 아니 대표님 숫자를 보니까 우리보다 더 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럼 납품가 낮추란 프레셔니까. 자 그래서 원가 정보 공개하는 것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재무제표 뭐가 없죠. 원가 명세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어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게 궁금해요. 그 기업을 분석하려면 이 원가에 대한 구성 내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기업이 앞으로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포캐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를 우리 읽어 나가는 연습에 대한 것을 오늘 볼 건데 일단 원가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냐, 영어 교육이. 저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단어장 들고 외웠던 기억나는데 영어로 expenditure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돈을 썼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expense, 그 다음 cost. 요즘 고등학생들 단어장 보세요.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expenditure, expense, cost, equal.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를 잘할 수가 없다고. 회계에서는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용어거든요. 세 가지가. 그럼 볼게요. 뭐가 넓은 개념이냐? expenditure. 돈을 썼다. 돈이 나갔다. 요 개념이 가장 넓어요. 그런데 어제 배웠죠. 자, 돈이 나갔는데 우리 회계는 언제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돈이 나갔다고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수익이 창출될 때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게 우리 회계 기본 원칙이었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럼 회계상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돈이 나갔는데 지금 나한테 수익을 안겨다 주겠다 판단되면 무슨 처리하면 되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썼는데 지금 현재 나한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나한테 수익을 창출해 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산의 원가로 잡는 거죠. 잡았다가 나중에 수익이 창출될 때 그때 가서 무슨 처리하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어제 우리 배웠다시피 여러분들 감가상각이 뭐였어요? 기계장치를 사서 내가 100억을 돈을 주고 샀는데 돈은 나갔단 말이지 100억이. 근데 문제는 이 기계장치는 5년 동안 나한테 가동되면 수익을 창출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100억 나간 걸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지 말고 5년에 걸쳐서 뿌려서 비용 처리하자. 이게 감가상각 컨셉이었잖아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러니까 일단 100억이 나갔지만 뭘 잡았죠? 기계장치라고 하는 자산의 원가로 잡았다가 20억씩 비용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죠. 5년 쓴다고 가정하면은. 이해돼요? 그러면 돈을 썼다라고 했을 때 회계는 둘 중에 하나. 비용으로 처리하던가 아니면 미래에 뭔가 퓨처 베네핏이 기대가 된다. 그럼 자산 잡고 자산 원가로 잡았다가 천천히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럼 자산의 원가로 간 것도 결국 나중 가면 무슨 처리가 돼요? 비용으로 가긴 가는 거죠.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수익 창출할 때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비용 처리되고 얘는 자산 잡았다가 비용 가는 거고. 그러면 넓게 롱텀으로 가게 되면 뭐하고 뭐는 같아지는 거예요. expenditure는 expense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expense로 가는 경우도 있고 asset, 자산으로 갔다가 비용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시죠? 다만 요게 요로 갈 거냐 요로 갈 거냐가 좀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회계는 무슨 방식을 쓴다고요? 보수적인 방식. 그럼 뭐로 간다? 그냥 비용으로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발비 같은 경우도 뭔가 미래 퓨처 베네핏이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개발비를 쓴 게
전체 여러분들 매출 규모 대비 R&D를 한 7% 가까이 써요. 저번에 우리 배웠다시피 R&D를 몇 프로 이상 쓰면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했죠. 매출 대비 5% 이상 쓰게 되면은 이 회사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통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 등록할 때 벤처기업 등록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매출 대비 5% 이상 R&D 쓰게 되면은 벤처기업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만족이 돼요. 그만큼 기술 개발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5% 이상 쓰는 회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한 7% 쓰고 LG화학도 한 5% 6%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R&D 많이 쓰는 기업들이 어디겠죠? 바이오 회사겠죠? 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R&D 쓰는 비용이 거의 한 15% 이상.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의 거의 20% 이상 R&D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R&D를 그 정도 쓰면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데, 저번에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매출이 거의 한 300조 가까이 되는 이제 기업인데, 그 중에 7% 정도를 R&D 쓴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얼마 쓰는 거예요? 1년에 20조 가까이 R&D 쓴다고요. 그럼 20조를 R&D 비용 익스펜디처 썼을 때 자산 잡는 것도 있을 거고 무슨 처리하는 것도 있겠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겠죠. 뒤에 주석 보면 다 나와요. 자기들이 비용 얼마 잡았고 자산 얼마 잡았다가 주석에 다 써 있거든요. 보시면 자산 잡은 금액이 채 10%도 안 돼요. 10%가 뭐예요? 5%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95% 이상을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R&D 하면서 그럼 다 실패하는 거냐?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특허를 내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했을 때 그냥 비용으로 다 웬만하면 처리해버려요. 저번에 말했잖아. 애플 같은 경우는 100% 비용 처리한다고. 그렇게 비용 처리해도 그만큼 이익이 나는 기업이 삼성전자나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밸류가 있는 기업이라 봐야 되겠죠.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번에 말한 것처럼 R&D 썼을 때 상당 부분 80% 이상을 자산을 잡아놔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되게 많이 잡혀있냐, 셀트리온은 무형자산이 되게 많이 잡혀있죠. 무형자산이. 무형이 많이 떠있어요. 개발비가 천천히 생각하는 건데, 저번에 우리 배웠다시피 2년 전쯤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금감원에서 셀트리온을 회계 감리를 했는데, 자산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회사 기술력은 인정을 했던, 오히려 회계 감리를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실제 밸류가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판정이 돼가지고 주가 그때 또 올라갔던 거 제가 그때 케이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와서 그럼 일단 우리 원가와 관련해서 이제 재고 쪽 관련 내용을 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 원가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오세요. 자, 우리 광고 선전을 했다. 자, 머리를 좀 이렇게 화이트로 만들어 놓고 제로 베이스로 하나씩 쌓아나가 볼게요. 회사가 광고를 했다. 자, 광고비를 10억을 집행했어요. 자, 10억을 집행했어요. 그럼 10억이 집행됐다. 회계 처리. 현금 10억 나가요. 그럼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자산을 잡던가 비용 처리하던가. 자산을 잡게 되면 손익에 아무 영향 없겠죠. 대신에 재무상태표에 돈 나간 것만큼 다른 에셋이 잡히면 돼요. 맞죠? 근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돈이 나가면서 손익계산서 비용 타고 당기순이익 주니까 이익이익이 빠지는 거죠. 모양 자체가. 그럼 광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 직관적 느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자, 광고하게 됐을 때 미래에 나한테 수익이 창출될 거라 판단하면 뭐 잡는 거죠? 자산 잡았다가 나중에 광고를 통해서 뭔가 수익 창출될 때 그때 가서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럼 뭘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자산 잡는 거 맞지 않냐? 광고 집행했을 때. 미안하지만 광고 선전비는 미안하지만 자산을 개념상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회계상은 광고 선전비는 자산을 잡지 않아요. 왜? 자, 내가 어떤 새로운 신제품 출시되는 거에 대비해서 광고를 때렸다. 이거 나 신제품 나오면 수익 창출될 거니까 자산 잡았다가 신제품 출시되어서 수익 창출할 때 비용 처리해야지. 정말 신제품 출시가 됐어요. 대박이 터졌어. 문제는 대박이 터진 게 광고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건지 제품의 퀄리티가 개선된 건지 다행히 경쟁회사가 제품이 나오지 않는 그 시기에 내게 신제품이 나오면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경우는 회계는 뭐다? 야, 광고 때문에 매출이 나왔다라고 100%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집행할 때 그냥 비용 처리해요. 그러면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광고를 미리 때려도 이 광고비는 전부 다 비용 처리됩니다. 회계는 그렇게 접근한다. 광고 선전비에 대한 게 고객님들 요 지금 지금 언급한 게 광고 선전비 내용이고, 그다음 재고는 좀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재고를 사왔다. 어느 순간 회계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 또 회계를 배웠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되면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어떤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산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아까 말했죠. 뭐라고요? 미래 퓨처 베네핏 있을 거라 판단하면 자산 잡는 거고, 그게 불확실하다 판단하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분명히 나한테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 같아.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 그러면 중요성 관점이라는 거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샀어요. 볼펜 부지런히 써도 1년은 쓰겠죠. 1년보다 더 써요? 그럼 정말 안 쓰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볼펜 사면은 여러분들 금방 닳긴 하는데, 어쨌든 볼펜 샀다.
이거 미래 퓨처 베네핏 있는 거지. 나한테 사용 용도가 있으니까. 그럼 볼펜도 자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뭐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볼펜을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쓰레기통을 하나 샀습니다. 10,000원짜리래요. 아껴 쓰면 10년을 쓰겠죠, 쓰레기통. 그러면 10,000원을 장부에 자산 잡아야 돼, 원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그리고 1,000원씩 감가상각 해야 된다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겠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비용 처리한다고요. 심지어 큰 대기업 가면 뭐도 비용 처리하냐면 컴퓨터도 비용 처리해요, 그냥. 요즘 컴퓨터 하나 사면 보통 뭐 비싼 건 한 100만 원 넘어가고 그다음 싼 건 한 80만 원, 90만 원 한다고요. 그럼 그런 거 샀을 때 그냥 비용 처리해. 컴퓨터 주변기기, 프린터기, 뭐 복사기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 방침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만 해주면 된다고. 근데 그건 좀 이제 우리 회계적인 이슈고 돌아와서 자 재고 매매했다. 재고는 확실하게 뭐예요? 이거는 미래 퓨처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재고 사왔다. 그러면 현금 나가면서 재고를 잡는 거죠 일단. 그랬다가 나중에 언제 이거 비용 처리하겠어요? 재고 팔려 나갈 때 그 매출 인식이 되겠지. 그 매출 인식할 때 거기 뭐로 빠져나가는 거죠? 원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야 수익비용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 그 내용 설명한 게 중요 내용이고 수익비용 대응의 컨셉을 좀 아셔야 돼.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갈게요. 급여를 줘요. 이제 요건 조금 이제 원가 개념에서 좀 중요한 거니까. 자, 급여를 주는데 회사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회계 영업팀 백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 현장에서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자, 이분들 인건비가 재무제표에 타고 들어가는 흐름이 다르다는 걸 이제 잘 느끼셔야 돼. 회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은 이 분석을 잘 못해요. 다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백오피스 회계나 영업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만약에 백오피스 근무하는 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자, 급여가 여러분들 5천만 원 나갔어요. 그럼 현금 5천만 원 나가. 그럼 이거 자산 잡을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문제인데 백오피스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그달 또는 그 분기 또는 뭐다 그해 연도 수익 창출에 바로 기여했다고 봐요. 그럼 그분들의 급여는 나갈 때 손익계산서에 바로 급여로 타는 거죠. 그죠? 왜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는 거니까. 탑라인 수익 창출 매출에 기여했다고 보는 거니까 수익 비용 대응. 그럼 급여 5천만 원 판관비에서 빠져. 판관비에서 판매비 관리비에서 급여로.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5천이 빠지겠죠. 5천이 빠지니까 흘러가서 뭐가 주겠어요? 이익잉여금이 5천이 빠지는 거죠. 그럼 캐시 5천 빠지고 잉여금 5천 빠지고. 됐죠? 백오피스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는 달라요. 자,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자, 공장장 값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공장장 값이가 있는데 이 양반의 연봉이 1억이에요. 이 사람은 A 제품 만드는데 기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제품을 올해 1년 동안 만들었는데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말 결산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 양반 인건비 1억이 지급될 텐데 연봉이. 그럼 현금 1억이 나가요. 아까 백오피스 근무한 사람들처럼 판관비의 급여로 1억 처리하기에는 이 양반은 요 제품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판매가 될 때 매출 창출될 때 그때 가서 비용 처리해야 수익 비용 대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공장장한테 1억이 나갔다. 그럼 현금 1억이 나가면서 팔려나가기 전까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요 A 제품 만드는데 이 공장장 기여했으니까 어디 타고 들어가는 거죠? A 제품의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A 제품의 인건비가 원가로 탄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1억이 나간 것만큼 뭐 잡히는 거죠? A 제품으로 재고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그 항목 안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의 펑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인건비가 거기 타는 거예요. 공장장의 인건비는 거기 타는 거죠. 그럼 언제 이게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 A 제품이 그 다음 연도에 절반이 팔렸어요. 절반이 팔렸다? 그러면 재고 1억 잡혀있던 게 재고가 5천으로 줄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 인식하겠죠? 인식하면서 뭐로 빠져나가요? 매출원가로. 매출원가에서 5천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분위기 안 좋아요. 다시. 자, 공장장한테 1억 월급 줬어요. 월급을 하기엔 너무 많다. 연봉을 줬어요. 그런데 그 A 제품이 절반이 팔렸어요. 그러면 손익 펼쳐볼게요. 처음에 1억 나갔겠지, 캐시가. 그 다음에 제품으로 재고 1억 갔다가 절반이 팔리면 그 재고 1억이 5천으로 줄겠죠. 줄었어요? 줄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5천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5천이 줄면 그게 잉여금 5천 줄이겠죠. 모양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고 한 줄 돼 있지만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매출원가가 한 줄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매출원가 인건비가 얼마 있고 원자재비가 얼마 있고 어제 말했다시피 매입운임이 얼마가 있고 이게 알고 싶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것을 이제 주석 가서 비용의 성격을 분류한 그 템플릿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오늘 언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분석을 하기 전에 흘러가는 흐름부터 이해가 돼줘야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럼 결국 백오피스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는 어디 있고요? 판관비.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재고에 갔다가 원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 회사의 총 인건비를 알고 싶으면은 손익계산서에 판관비에 있는 급여만 더해가지고는 그 회사 인건비를 절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손익계산서에 급여 상여 다 더해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총 근무한 인원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1,7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 왜 그래요?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백오피스 근무하는 사람보다 뭐가 많겠어요?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R&D 연구원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도저히 딴 데 붙여 있다고. 그럼 그걸 다 발라내야 총 인건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만 딱 봐가지고 이 회사 총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뒤에 주석 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그 흐름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계속 갈게요.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비, 인건비, 감가비가 중요하니까 이제 감가비로 가는데,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비품을 1억짜리 샀습니다. 5년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품을 누가 샀냐? 공장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백오피스에서 비품을 구입했어요. 가죠. 현금 1억 나갑니다. 비품 1억이 잡혔겠어요? 1억이 잡혔겠죠?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씩 감가 때려야 되겠죠? 그럼 비품이 1억짜리가 8천, 6천, 4천, 2천, 0 되고 비품이 2천만 원씩 쭉 줄어들면서 그게 뭐로 빠져나가냐면 손익계산서의 감가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왜 비용으로 바로 빠져나가냐? 백오피스에서 매년 요 비품 쓰면서 매년 수익 창출에 뭐다? 기여했잖아요. 이 비품을 씀으로써 내가 수익 창출이 됐잖아요. 했어요? 그럼 매년 감가비가 2천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비품이 1억이었던 게 2천만 원씩 쭉 줄어들면서 그만큼이 비용으로 타고 단기 수익 줄이면서 잉여금이 쭉 줄어드는. 결국 5년 다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억 쓴 것만큼 비용 처리 다 돼요. 그죠? 1억 나온 것만큼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한 거지. 다만 여러분들 5년 동안 창출되는 거니까 수익 창출이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그런 컨셉이 감가상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백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비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감가비가 많겠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감가비가 훨씬 많겠어요? 공장의 감가비가 훨씬 더 많겠죠. 자, 갈게요. 자, 이제 공장에서 기계장치 1억짜리 샀습니다. 모양 잡을게요. 현금 1억 나가면서 기계장치가 1억이 잡혔어요. 내나 5년 정도 쓴답니다. 그럼 감가 얼마 하셔야 돼? 2천. 잘 보셔야 돼. 여기서 기계장치가 1억이었던 게 8천 줄어요. 그럼 2천만 원 비용 처리해야 되죠. 아까 백오피스에 쓰던 비품 2천만 원 감가비는 어디 탔죠? 판관비로 갔다고. 왜? 그 기간에 수익 창출에 바로 기여한 거니까. 그런데 요 기계장치는 A 제품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A 제품이 판매된 게 올해 없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비품 1억 잡혔던 게 8천 주면서 2천만큼은 재고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봐요. 현금 1억이 없어지면서 비품으로 갔어요. 기계장치. 그 1억이었던 게 8천으로 줄고 2천만 원만큼 뭐로 간 거죠? 재고로 간 거죠. 재고 원가로 가야 된다고. 재고 원가로.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팔렸대. 절반 팔리면 재고 얼마다? 1,000만 원 줄죠. 줄고 1,000만 원만큼이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그 매출 원가로 가면서 뭐를 일으키는 거죠? 매출 일으키는 거지. 그 매출 일으키는 것만큼 자산 쪽에 뭐가 잡히겠죠? 매출 채권이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동맥줄기의 제조 말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현금이 KFX 투자가 되고 심장이 뛰면서 쭉 줄어들고 줄면서 그게 뭘 올라간다고요? 재고가 만들어지고 그 재고가 판매되면서 채권이 생기고 그 채권이 마지막 만기되면 캐시가 되고 그 캐시를 갖고 다시 뭐 하는 거고 KFX 다시 재투자하고 이 서큘레이션 돌아가는 게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원가 흐름인 거 이게. 결국 감가비가 이해서 토탈 얼마냐 알고 싶어요. 어디 보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의 감가비가 얼마냐만 봐갖고는 안 되겠죠. 왜? 감가비는 어디도 묻혀있다? 재고에도 묻혀있고 매출원가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밸류에이션 할 때 EV, EBITDA 멀티플 때릴 때 EBITDA 계산할 때 뭐에다 뭐 더하셔야 돼? 영업이에다 감가비 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감가비 더하는데 손익계산서 가서 판관비에 있는 감가비만 딱 더하면은 당연히 EBITDA가 잘못 계산된 거죠. 감가비 어디도 묻혀있어요. 매출원가에도 묻혀있고 재고에도 묻혀있다고. 그럼 이걸 어디가 찾을 거냐? 주석 가봐야 된다고. 주석 가면 한 3군데 정도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감가비를 찾아갖고 더해야 맞는 거지 손익계산서에 있는 판관비에 있는 감가비만 딱 더하게 되면은 잘못 더한 거죠. 감가비가.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어요. 도소매업은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감가비가 판관비에 다 탄다고요. 근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비는 재고 원가를 갖다가 매출 원가로 빠져나가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있는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감가비는 풀로 다 카운팅이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원가 흐름을 알아야 거기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숫자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